오늘은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연말정산 남은 올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장 중요할 때 같기도 하고 네. 세무사님은 왠지 연말정산 좀 완벽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럴까요? 이맘때 좀 이렇게 팁 같은 거 있으세요? 우선 막판에 허겁지겁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이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공제를 추가로 좀 받고 네.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네. 풀어서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제대로 알고 가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매년 하고는 있지만 저도 지금 뭐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냥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연초에는 내년에는 꼭 잘해야지 해놓고는 또 연말 되면은 시간 맞추기 급급한데 맞아요. 우리가 일단은 정확한 정의를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연말정산이 있고 종합소득세가 있잖아요. 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우선은 연말정산은 이제 근로소득자분들이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분들이 본인이 직접 다 신고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너무 어렵다. 라고 그렇죠. 판단을 내렸고 네. 그다음 근로소득자에게는 좀 특별한 혜택을 좀 주자. 말 그대로 근로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처럼 뭐 연관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경비를 인정한다거나 네. 그러면은 사실 뭐 인정받을 게 거의 없잖아요. 없죠.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연말정산이라는 이제 근로소득자를 위한 이 계산법이 따로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직접 다 계산하면 말도 안 네. 되죠. 막 몇 천만 명이 이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산하기도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천징수 의무자 대부분 이제 사업주죠. 네. 사업주가 자료를 받아서 대신 신고를 해줘라. 네. 그냥 원천징수도 미리미리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연말정산은 2월달에 하는 네. 근로소득자의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이제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은 다른 프리랜서? 소득, 예 맞아요. 네. 프리랜서나 뭐 배달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다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자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기타 소득자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네. 이제 다른 소득, 이자나 배당 소득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달에 직접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근로소득 이외에 혹시나 이제 부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네. 다른 소득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합쳐서 이분들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금 신고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이제 근로소득자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는 게 결국 내가 환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더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느냐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죠. 사실 신고는 1월이거든요. 그렇죠? 연말이 지나서 1월인데 왜 사실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환급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신경 쓰는 거에 달라서? 달라집니다. 확실히 달라지고. 그래요? 세금은 무조건 제가 이제 다양한 강의를 갈 때마다 말하는 게 예방적 절세예요. 사건 다 펼쳐지고 나서 세금을 줄인다? 네. 절대 못하는 거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말정산도 결국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내가 번 돈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이제 계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월달에 부랴부랴 작년 거 세금 내가 어떻게 줄이지? 근데 이미 약간 이제 강을 늦었죠? 건넜죠. 늦었죠. 네, 늦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바빠도 제가 연말 12월달은 사실은 네. 너무 바빠요. 왜냐면 송년회니 뭐니 맞아요. 많잖아요. 마음도 바쁘고. 네. 저는 항상 11월에 제발 주말에 하루라도 시간을 네. 내라. 오늘 딱 금요일 좋잖아요. 오, 그래요? 11월부터? 네, 그래서 오늘 좀 듣고 내일이나 일요일에 시간 하루 정도 내서 좀 네. 연구해서 내가 세금 줄일 수 있는 거 좀 줄여보자 네. 라고 접근을 하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청자분들 오늘 이 꿀팁을 들어서 주말 토요일 동안 정리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은근히 우리가 연말정산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용어부터 어렵거든요. 저도 사실 다시 찾아봤는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공제의 종류가 나눠져 있잖아요. 요거를 좀 쉽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네.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세율이 6, 15, 24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내가 소득공제를 100만 원 받았다. 특히나 많이 매몰되는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세요. 의외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200만 원 받았어. 네. 그러면 세금이 200만 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이제 정말 근데 이 개념도 네. 모르세요. 사회초년생이신 분들 더 모르시고. 더 모를 수 있죠. 근데 소득공제는 200만 원인데 내가 적용되는 세율이 네. 6%다 그러면은 12만 원이 줄어드는 거죠.
와, 12만 원. 그 네. 소득공제로서 6% 구간에서 이제 네. 12만 원이 깎이는. 네. 그러니까 정말 소액이 깎이는 건데 이게 내 세금을 다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액이 산정된 다음에 네. 65 일에 고반 다음에 금액을 바로 깎아주는 거예요. 세액공제는 즉각적 효과가 네. 있죠. 그러네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를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나의 환급 금액이 50만 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니까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내가 받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용어만 좀 공부를 해도 네.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들으시는 분들은 네. 크게 얻어가실 수도 있다. 제가 꼭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세무사님 보면 주말에 이제 좀 정리를 하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올해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15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요게 조금 필요할까요? 아주 주말 동안? 필요합니다. 예. 어떻게 필요해요? 무조건 로그인 좀 하십시오. 로그인. 네. 로그인부터. 홈택스, 예. 로그인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태반이실 것 같아요. 네. 그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맞아요. 예. 결국은 국세청 홈택스란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네. 본인이 기존에 어떤 것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신고를 했는지도 사실 과거도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말씀 주신 게 1월부터 9월까지 네. 내가 신용카드나 각종 금액을 얼마를 썼는지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뭐 총 급여가 얼마였으니까 지금 그 기준 금액으로 생각을 하면 당신이 얼마 정도를 더 써야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좀 이제 허와 실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가 총 급여가 뭐 3천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25% 금액 이상을 써야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를 해줘요. 소득공제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세율 구간이 낮으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네.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어요. 많은 곳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신용카드가 15%고 네. 그다음에 그 체크카드가 체크카드. 30%, 네. 현금영수증도 30%니까 이거 2배나 유리하지 않냐? 근데 이제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면 총급여 3천만 원 말 그대로 이제 세전 금액이죠. 네. 세전 금액이 3천만 원이신 분이 올해 1,500만 원을 썼다. 네. 근데 이걸 신용카드로 썼을 때와 그다음에 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썼을 때 세금 실질적인 세금 차이가 7만 원이에요. 7만 원이요? 예. 그 숫자 대비 그렇게 네, 유미하지 않아요. 그렇진 않네요. 네, 오히려 이제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는 건 당신 급여의 50%라 썼다라는 걸 반성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세금 생각에 네. 내가 그렇게 썼구나를 생각 네. 못 하네요.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네. 보시면 내 총급여의 1월부터 9월까지 쓴 금액이 한 50%도 안 된다. 뭐 25%가 넘어가야 되니까 뭐 예를 네. 들어서 20%도 안 됐다. 네. 그러면 굳이 내가 10월부터 12월까지 뭐 속된 말로 막 아득바득 써도 공제 액수가 별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더 써야 되나요? 이거 좋은데요? 더 이런 써야 방식 되나요? 너무 좋은데. 왜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쇼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이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죠. 뭐 청약저축에 차라리 가입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소비로 공제를 받는 것보다 네. 저축 형태의 공제를 받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왜냐면 원금도 네.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 이 말씀하시는 동안 시청자 질문인데 저랑 같은 맥락 같아요. 돈 많이 쓰면 환급 그만큼 많이 받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많이 써도 총급여 25% 이하를 썼다? 그러면 어차피 공제 액수가 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보시고 내가 생각보다 절약해서 썼네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청약저축 차라리 내가 무주택자면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그 금액을 쓰거나 아니면은 연금저축계좌나 아니면은 퇴직연금 계좌는 말 그대로 내가 추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세액공제가 또 율이 높거든요. 차라리 거기에 돈을 넣어서 이제 세액공제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오히려 세테크거든요. 그럼 이제 준비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아까 신용카드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 계속 이제 기사들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25%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25% 이상을 안 쓸 거면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뭘 쓰든 어차피 공제액이 0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급의 25% 이상 쓴 게 100만 원이다. 근데 그 100만 원인 금액에서 내가 신용카드를 이게 쓴 금액이면 15%니까 15만 원이 소득공제 액수인 거죠. 거기다가 내가 6% 구간이면 9천 원인가요? 이 세금 9천 원 빠지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초과로 썼는데 네. 내가 이걸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썼다. 네. 그럼 30%니까 30만 원에 대해서 6%니까 네. 18,000원. 18,000원. 그러면은 지금 또 질문이 끊임없이 오고 있는데 네. 카드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사실 카드를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카드를 하나로 몰빵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혜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건지. 사실은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2개 정도로만 크게 분류하는 게 맞아요. 어떤 카드든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쭉 신용카드를 썼다. 근데 1925% 이하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려요. 신용카드를 써서 차라리 포인트를 챙겨라. 거기서 나오는 포인트요? 네, 포인트나 혜택 있잖아요. 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는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챙기시는 게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차라리 포인트가 더 낫다. 그럴 바에는 그래서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정도로만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 사업자는 제가 질문을 말씀드려요. 아니요, 계속 해주세요. 질문이 오늘 엄청 끊임없이 와서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만 처리하면 되는 건지 5월에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만 처리하면 되는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로소득도 하면서 본인의 개인 사업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근로소득 관련해서는 자기가 이제 근로소득 받고 있는 데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그 데이터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데이터를 합쳐서 5월 달에 합산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합산 신고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와 그다음에 그냥 연말정산 하는 거랑 안에 요소들은 다 어차피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공제가 완전 달라요. 그렇죠. 공제는 다르겠죠. 공제는 좀 다른데 사실 이제 이 실질적으로 이제 소득 금액 산정된 금액들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에 의무자가 이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그 연말정산할 때 민감한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을 어디 갔는지 나와요, 사실은. 그죠. 상세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뭐 비뇨기과를 갔다, 뭐 치질이 있어서 뭐 항문외과를 갔다. 되게 부끄럽잖아요. 네, 그렇죠. 비밀로 하고 싶던 게. 그쵸? 이거 굳이 넣고 싶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성분들은 가임기 여성분들은 이제 막 난임 시술이나 이런 거 민감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혹시 이제 자취를 하고 있다 그러면 월세 세액공제도 본인이 월세 정보를 줘야 돼요. 근데 내가 얼마짜리 사는 거 굳이 알려줄 필요가 있나? 그러시면 연말정산 때는요 그런 자료를 좀 가리고. 가릴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본인이 홈택스를 들어가면 이제 클릭을 하잖아요. 간소. 거기서 이제 몇 개를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비 같은 경우는 내가 안 하겠다라고 빼고 우선 연말정산 자료를 주는 거예요. 2월 달에 연말정산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5월 달에 나머지 자료를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셔도 돼요. 그게 가능하군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운 정보나 알려주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물론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월세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건 부끄러우니까 내가 좀 직접 신고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회사에는 좀 알리지 않고 5월달 직접 그게 가능한가 보네요. 네, 근로소득이어도. 제가 그러니까 많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월세든 병원이든. 그러면 1월에 하는 거는 간소화 시스템을 쓰고 5월에는 그 숨겨놨던 거를 제가 개인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개인으로 근로소득을 다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근로자 입장이잖아요. 그럼 또 그 공제율은 이 개인 사업 5월에 신청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받는 연말정산에 똑같은 액수를 그때 똑같이 적용받아요. 이거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도 알아야 부끄러운 정보를 괜히 근데 이제 귀찮다고 하시면 뭐 다 주면 됩니다. 이거는 좀 꿀팁인 것 같아요. 전혀 몰랐던 그래서 거예요. 뭐 여기서 약간 더 파생을 하면 근로소득을 2군데서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경업이나 경업금지에 걸리면 큰일 나지만 근데 이제 두 곳에 대한 정보를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다. 그럼 각자 연말정산하고 5월달에 합쳐서 신고하셔도 돼요. 그래요? 요런 또 전략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신용카드 상용액 중에서 공제에 제외되는 경우들이 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열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세금이나 공과금. 세금 쓴 걸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데 그걸 또 해주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또 그런 경우가 있죠. 카드사에서 이걸 썼을 때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포인트를 쓰면 되네요. 맞아요. 그 좀 포인트를 똑똑해진 것 같은데요. 스마트하신데 이렇게 이제 재테크이면서 세테크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통신비나 뭐 신차 구매, 뭐 리스 비용, 해외 여행, 면세점 물품 구매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근데
안 된다고 생각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다 신경 쓰면서 사실 소비하는 거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그냥 쓰시고 그것들이 네. 자동으로 좀 필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의료비 네. 같은 경우. 의료비. 네, 의료비는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돼요. 두 군데 다 네. 되는 거네요. 그거랑 네. 뭐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나 뭐 교복 구입비 네. 이런 것들도 중복해서 적용. 교복, 교복도 있군요. 그러고 지난해 말이었죠. 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소득공제 한도가 좀 늘어난 게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야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지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청약저축이에요. 네. 청약저축의 이제 요건이 무주택자만 가능해요. 무주택자 세대주가 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네.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200만 원에 40%까지 이제 적용을 해줘요. 네. 근데 이게 공제 합의 한도가 네. 연 24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약저축 월 20만 원 걸어놔라 네. 이렇게 됐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한도를 300만 원까지 늘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월 25만 원 걸어놔라라고 이제 바뀌는 거죠. 월 25만 원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걸어놓으면 좀 좋은 게 말 그대로 주택 청약 납입금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게 주택을 저당 잡아서 대출 받은 거. 네.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담보 대출이죠. 네. 이게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기존에 300만 원에서 한 1,800만 원 사이였는데 좀 높여줬어요. 600만 원에서 2천만 원. 2천만 원까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에 네. 따라서 좀 보전을 세금으로 좀 해주자. 그리고 이게 이제 기준 시가가 기존에 이제 주택 요건이 5억 원 이하였는데 네. 6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좀 더 포괄 있게. 자산이 다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그것에 또 맞춰서 비싸지기도 하고 했으니까. 네, 거기에 네. 맞춰서 좀 해줄게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액기부금 2024년도만 한정해가지고 네. 3천만 원 초과 기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공제율이 원래 30%였는데 40%로. 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적용을 좀 네. 많이 해주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액공제 늘어난 항목도 있는데 월세 공제 한도가 생각보다는 꽤 높게 바뀌는 것 같던데. 확실히 요즘 이제 전세가 좀 사라지니까 월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꽤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 초년생의 이제 부담이 많이 커지니까 네. 이것 좀 지원을 해주자 해서 공제 액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세 공제가 총급여 이제 8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7천만 원이었는데 네.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근데 네. 무주택자셔야 돼요. 네. 이분들이 이제 월세액 낸 것에 대해서 이제 소득에 따라서 15%나 17%를 해줘요. 네. 근데 기존에 공제 한도가 750만 원이었는데 네. 그럼 월에 한 6, 70, 뭐 70만 살짝 넘은 것 같아요. 6, 70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걸 1,000만 원까지 늘려줬어요. 1,000만 원까지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내가 1년에 월세를 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15%나 17%니까 150만 원이나 170만 원을 세금으로 바로 깎아줘요. 사회초년생분들은 이것만 챙겨도 사실은 다 끝나요. 그렇죠. 월세를 진짜 힘들게 구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 큰 거 네, 같아요. 이것만 해도 거의 환급에 거의 100% 나와요. 그래서 이걸 많이 놓치시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상 그 주소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데 네.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주소가 똑같아야 돼요. 그걸 놓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가에다가 우선 두고 그렇죠. 집에서 거기만 살고 있는 거예요. 주소가 같아야 된다는 네. 점, 이 점도. 주소가 같으면서 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네. 받아서 혹시나 이게 이제 물건 잘못되면 선순위 채권자 돼서 경매태도 물건에 대해서 자기의 이제 대항력을 가져야 되니까 네, 네. 꼭 주소 이전하셔라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세금이 생각보다 전략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항목 중에서 보니까 자녀 또 많이 늘었어요.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늘었는데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자녀 세액공제라는 게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녀를 좀 낳으면 그것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줬는데 네. 기존은 기본 공제 대상자의 자녀만 해줬는데 이제 손자녀도 좀 해주는 걸로. 그 다음에 한 명당 이제 이게 바뀐 게 15만 원. 첫 번째 자녀는 15만 원, 네. 두 번째 자녀부터는 35만 원,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자녀부터는 이제 35만 원 플러스 2명 초과분이 한 명당 30만 원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더 가액이 올라갔습니다. 한 5만 원 정도 상향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도 이걸 급여를 따져가지고 적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산후조리원, 그쵸. 네. 네. 돈 많은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받지 말라는 그쵸. 거냐라고 해서 그걸 없앴습니다. 한도가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던데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공제하는 맞습니다. 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도 그냥 전부 다 의료비 해줄게. 세액공제 적용해주겠다. 결국은 이제 결혼과 출산, 육아 관련된 공제들은 전부 다 대폭 상향되고 있어요. 이런 거라도 간접적으로 무조건 도와주겠다. 네. 근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아요? 많은 부분들이 사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 개정에 새로 나온 게 재밌는 공제가 하나 나왔어요. 일단 뭐 대본에 좀 있지만 네. 결혼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결혼하신 분에 한해서 네. 각각 신랑 50만 원, 신부 50만 원 공제를 해주겠다. 네. 근데 이제 내가 환급 받을 금액이 50만 원이 안 되면 뭐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제가 나왔을 때 저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네. 많은 댓글들이 50만 원 누구 코에 붙이냐. 저희도 네. 기사를 쓰면서 이제 예비 부부나 젊은 층들을 했는데 긍정적인 반응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이 금액을 200, 300만원까지 올려도 돼요. 네. 근데 첫 번째로는 이 신혼부부 결혼하시는 분들이 연애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100만 원 미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요? 1년간 냈던 네. 게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올려도 어차피 환급 받는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좀 누군가에게 불편한 말일 수도 네. 있는데 이 금액이 올라가면요. 이 웨딩 관련된 비용이 올라갈 거예요. 어차피 결혼하면 세액공제 네. 50만 원씩 받죠. 100만 원 받네. 100만 원 올려버리자. 그 또한 풍선 효과네요. 네. 그거가 100% 생겨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서 어떤 대기업이 월세를 좀 지원을 해줄게라고 네. 하고 나서 그 근처에 원룸촌 가격의 월세가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가 이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다 고려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작정 올리면 좋겠지만 네. 생각보다 이제 웨딩 관련된 비용이 요즘 너무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게 많죠. 확 올라갈 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세액공제가 결혼 세액공제가 높다는 게 결국 좋지만은 않다라는 네.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저축, 퇴직 연금 이런 거 다 가입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얼마까지 적용이 돼야 되고 또 어느 정도여야 되고 주의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55세 전에 뺄 거면 절대 넣지 마라. 55세 전에 그럼 빼면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았던 세액공제를 전부 다 네. 토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는 네. 연금에 돈을 넣어놓는 건데 필요할 때 세액공제는 받아놓고 55세까지 이걸 유지를 못하면서 다시 돈을 빼가면 네. 그때 받았던 세액공제 토해내라 라는 게 돼요. 왜냐면 일종의 사실 저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할 때마다 네. 오히려 그 이면을 좀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아까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처음 들으셨던 분 많으실 것 같고 연금저축계좌랑 이제 이 퇴직연금 계좌도 말 그대로 내가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면에 대해서 국가에서 좀 지원해 주는 거죠. 말 그대로 공적연금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네. 사적연금으로 좀 본인의 노후를 마련하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이 이게 12%나 15%예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혜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매년 지금쯤에 넣어요. 매일 지금쯤이요? 네. 11월에? 한 번에 넣어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전 항상 까먹고 있다가 네. 맞아 넣어야지 하고 이제 넣어요 그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저는 그냥 맥스를 좀 채워서 넣는 맥스를 편이에요. 채워서요?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만 하면 한도가 600만 원이고 퇴직연금 계좌까지 하면은 이제 한도가 9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9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데 뭐 5,500만 원 이 금액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12%냐 15%냐. 그럼 어찌 됐던 12%만 하더라도 맥스 하면은 100만 원이 넘어요. 1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세액 환급을 받는 거니까 네. 차라리 12%짜리 이제 말 그대로 나의 재테크 수단. 그러니까 연마다 12% 수익이 나는 상품을 본인이 갖고 있는가? 안 갖고 계시다면 요걸 좀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럼 만약 뭐 목돈이나 이런 게 지금 좀 마련이 돼 있다면 오늘 오후에라도 가서 맞습니다. 가입을 하는 게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겠는 도움이 될 수 거네요. 그렇군요. 하지만 무조건 55세 네. 중도 55세. 환급을 받으면 네. 안 된다. 오늘 넣고 55세 이상까지 갖고 있는 네. 걸로. 그럼 마지막으로 좀 계속 이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일상에서 의외로 됐다.
아까는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상에서 의외로 이거는 챙겨라 팁 주실 만한 게 마지막으로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있으면 이거 제도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 네, 고향사랑 꼭 챙겨야 되나요? 네, 이건 꼭 챙겨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기부를 하는 건데 네.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예요.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어차피 돌려받아요. 네. 그럼 어차피 이게 똑같은데 왜 하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향이라는 그 지역에서 30%까지 특산물을 줘요. 그럼 3만 원에 거의 덤인 거네요. 그렇죠.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네. 특산물이 모든 많은 지역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모르시는데 거의 전국의 지자체가 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쇠고기, 참기름, 영화 티켓, 템플 스테이. 의외로 다양하네요. 네, 저는 이걸로 그림도 받았어요. 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네. 근데 하나 알아둘 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엔 기부를 못 해요. 내가 송파구에 살고 있으면 뭐 관악구는 돼요. 다른 지역에 해야 되는군요. 무조건 다른 지역에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제주도를 해도 되고 네. 부산을 해도 되고 전라도를 해도 되고 다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구만 아니면 되는 걸로. 그런데 이제 특산물이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거 선택해서 기부하시면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 또 연말정산 관련해서 또 궁금한 거 있을 때 한번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장원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